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양난을 공부하겠습니다. 양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란과 호란을 말하죠.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전쟁은 역시 우리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란 한 문제, 호란 한 문제, 그리고 어디선가에서 또 한 문제가 또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 강의도 신경 써서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여러분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와 양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우리 조선은 다른 외국 그리고 다른 어떤 세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부터 하나씩 우리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먼저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정 가운데 일단 조선을 놓고 여러분 조선의 왼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명나라, 조선의 명나라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 바로 위에는 원래 고려시대에는 거란하고 여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란은 없어졌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냥 여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주위의 가장 큰 세력은 이렇게 세 개, 명나라 그리고 일본, 여진.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조선 초에는 명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 명나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나서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왕 때 바로 고려한테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원래 쌍성총관부 자리 거기는 이제 명나라 땅이 됐으니까 내 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동정벌을 했었죠.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성계와 그리고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이때 요동정벌의 어떤 입장이었죠?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요동정벌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최영이었고요. 그래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여기 이 요동정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조선 초 태조 이성계 때에는 오히려 이들이 바로 명나라를 공격을 해서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명과 조선의 관계는 태조 이성계 때에는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명을 공격을 하자, 명나라 영토인 요동을 정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동 정벌의 입장이 정책이 바로 조선의 명에 대한 대외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명과 어떤 관계였냐면 아주 긴장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이 당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제5왕자 이방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요동 정벌을 주도하던 인물이 바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종 지나서 바로 태종 때가 되니까요. 요동 정벌을 주도하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정벌은, 이런 정책은 바로 정도전의 죽음과 함께 바로 없었겠죠. 폐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태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바로 명한테 당신들한테 가장 긴장을 조성을 하던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명분으로서 바로 명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태종 이후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도전 사망 이후부터는 바로 명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친선 관계로 그 다음부터는 쭉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를 대국으로서 섬겼죠. 그래서 4대를 취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나라로부터 실리를 취하는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현명한 외교 관계로 그렇게 일관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선과 여진의 관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대등한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나라한테는 4대의 어떤 입장이었지만 조선과 여진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교린, 이웃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교린 정책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교린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구사했다라는 겁니다. 조선과 여진, 조선과 일본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은 여진에 대해서 어떤 회유책을 주었는가? 어떤 회유책을 강경책 먼저 해볼까요? 네, 강경책. 여진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요, 바로 여진을 바로 군대가 가서 여진을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군사기지를 세웠죠. 바로 여러분 뭡니까? 사군과 육진.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이 개척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사군은 장군 최윤덕이 바로 압록강 유역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4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자, 그리고 육진은 김종서가 바로 두만강 유역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나서 6개의 군사기지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사군 육진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 일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리고 회유책도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이 되겠어요? 여진이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막으면은 여진이 결국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진하고 교육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바로 우리가 주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교역소 또는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바로 여진과의 교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바로 조선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책과 그리고 또 회유책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강경책은 일본의 왜구들이 또 쳐들어오면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 정벌을 했잖아요. 쓰시마섬. 쓰시마섬. 특히 세종대왕 때 장군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쓰시마섬 정벌한 다음에 또 얘들이 싹싹 비니까 삼포 개항해 주잖아요. 삼포를 항구를 또 개방을 해준다. 삼포는 보통 제부염 뭐 이렇게 외우는데 제포 그리고 부산포 그리고 염포 이렇게 3개의 항구를 바로 삼포라고 합니다. 제포는 여러분 부산포는 당연히 부산이죠. 부산 왼쪽에 있어요. 부산 왼쪽에 바로 부산 바로 옆에 있는 진해가 되겠고, 그리고 염포는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포 개항을 한다거나 또는 개해약조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들의 무역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 조선이 그 어버이 된 나라로서 바로 이 일본에게 하사하는 그 쌀과 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회유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선과 명의 관계는 4대 관계로서, 그리고 조선과 여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강경책과 회유책,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구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잘 따져보시면 뭐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0년간의 조선의 평화가 끝나고 바로 일본이 쳐들어오는 임진왜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군사력은 아주 약할 대로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군사력은 아주 가장 최약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당시 일본은 100년간의 전국시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영주들이 자신들이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전국시대가 이제 통일이 되어가지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요시가 바로 전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어떤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군사력이 일본의 역사에서도 이때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군사력 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과 일본은 극과 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강과 최약의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죠.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을 하긴 하였으나 다른 영주들이 조금만 불만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외부에 가장 큰 적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외부에서 큰 적을 하나 만들면 바로 내부는 결속이 되면서 내부의 문제는 바로 외부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상으로서 바로 조선을 택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1592년에 조선 건국하고 정확히 200년 후인 1592년에 바로 일본이 왜군이 바로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육식갑자로 임진년이어서, 임진년에 왜군들이 왜가 일으킨 난리다라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597년은 정유년이거든요. 그래서 정유년에 얘들이 다시 일으킨 난리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전체적으로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와 함께 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도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하시면 상관이 없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본군이 바로 어디를 제일 먼저 침공을 해오냐면 당연히 부산이겠죠.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성 함락되고 바로 동래성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조선의 수도는 바로 여기가 한양이죠. 여기가 한양.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당시 한양에 있었던 당시 임진왜란 당시의 왕은 여러분 누구죠? 선조죠. 선조. 선조. 그래서 선조는 군대를 모아서 모든 병력을 누구한테 주냐면 당시 장군 신립.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이렇게 책봉을 해서 바로 신립에게 모든 군대를 주면서 그대가 가서 막아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신립은 당시 당시 이 시기에 이제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여진족을 몰아낸 그런 영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립이 바로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냐면, 자, 여기가 태백산맥이고, 태백산맥에서 3분의 2쯤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는 이 산맥이 바로 소백산맥이죠. 이 소백산맥을 넘는 이 고개가 문경세제입니다. 바로 이 문경세제까지 이렇게 당도를 했는데, 신립은 이 문경세제에서 왜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문경세제를 왜군한테 내줬어요. 문경세제를 왜군한테 내주고, 여기 경상북도 문경에서 문경세제를 딱 넘으면 충청북도 충주가 나오거든요. 충주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경세제를 넘어온 왜군을 맞아들이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신립은. 그래서 천혜의 요새인 문경세제를 그냥 내주면서
일본군은 문경세제를 왜 일까? 나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를 막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경세제를 그냥 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서 바로 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조선의 육군은 전멸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신립 역시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조선은 육군 없이 조선의 관군은 육군 없이 전쟁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신립이 전멸하고 그리고 신립 역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들은 시점에 바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 여기가 바로 의주죠. 의주. 네, 그래서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왜군은 계속 북상을 해서 바로 수도인 한양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죠. 대동강 하류에 바로 여기가 평양이죠. 네, 평양까지 이렇게 싹 점령을 하고요. 또 일부는 또 이렇게 함경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함경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군의 작전은 어떤 작전이었냐면 수도인 한양만 점령을 하면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승리로 바로 조선을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왕이 도망갈 줄이야. 그 생각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진군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되게 간단합니다. 배가 고파서. 군량미가 안 와요. 당시 일본군은 일본군이 조선에 많이 들어왔을 때 20만이었다라고 하죠. 당시 우리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당시에는 일반적인 평민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2끼 먹었어요. 2끼. 그래서 아침에 1끼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없어요. 점심 없고 자기 전에 저녁에 1끼 먹고 그 다음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2끼를 먹었는데 이 20만이 하루에 2끼 먹는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이 밥 공기가 몇 개가 필요하죠? 40만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엄청난 양의 이 곡식을 조선 안에서 자체 조달한다라는 거는 이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일본군의 전쟁 수행 작전은 뭐였냐면은 일본군의 육군은 조선 본토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일본군의 수군은 끊임없이 보급선을 통해서 군량미를 갖다 주는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군량미가 일본의 쌀이 일본을 본토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이렇게 남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한양에 있는 군대한테는 바로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쌀 갖다 주고 군량미 갖다 주고 평양에 있는 군대한테는 이렇게 돌아서 대동강을 끼고 안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군대한테 군량미를 갖다 주는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급선이 부산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못 가요. 이유가 뭐죠? 계속 일본 수군은 이순신 장군한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일본의 보급선이 나타나기만 하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들은 군량미를 갖다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쪽의 군대한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바로 우리의 제해권,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는 권리, 바다를 지키는 어떤 주도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보급선이 절대 아무런 군량미를 바로 이 일본군들한테 갖다 주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수군이 7연패, 7연패의 늪에 빠졌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7번 연속으로 집니다. 그래서 옥포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연속으로 계속 져서 일본군 수군들이 이제 장군 회의를 가졌어요.
아,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한꺼번에 이순신한테 덤비자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덤볐다가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8번째 승리입니다. 그리고 대승이라는 거죠. 한산도 대첩으로 해서 더 이상 일본군은 이제 이쪽 바다 쪽으로 보급선을 이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군은 자체도 조달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았던 이 조선에서 가장 쌀이 많은 이 곡식이 많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전라도 지역으로 진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양하고 서울에 한양에 있었던 군대는 진짜 배가 고파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잘 먹고 있었던 이 일본군이 바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진주성이 있었어요. 당시는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성을 반드시 상대편의 군대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적의 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적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뒤에서 적군이 또 공격을 해오면 그냥 자기들은 전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진주성을 반드시 함락을 해야만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진주성은 일본군을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주대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진주대첩. 그래서 당시 진주성에 김시민이 바로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전라도도 이때에는 지켜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막 의병 막 생기고 의병들이 막 일어나서 일본군들을 교란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나라 군대가 지원을 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또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으로 왜군을 또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주대첩까지. 자, 그러자 더 이상 일본은 전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한양을 포기하고 이렇게 남쪽으로 다시 이제 후퇴합니다. 후퇴하면서 이제 뭐를 시작을 하냐면 휴전협상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고 긴 휴전협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휴전협상을 하는 동안에 일본군은 군대를 모두 다 본토로 다시 다 보내고 한 1만 5천 명 정도, 1만 5천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만 이쪽에 해안가에 주둔을 시키고 거의 대부분 다시 철수를 시킨 다음에 휴전협상을 하는데 4년간의 휴전협상 끝에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렬되자 일본군이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온 게 바로 정유재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다. 1597년 정유년이어서 이때는 우리도 대비를 잘했고 그리고 또 그 육전에서는 직산전투라고 해가지고요. 천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 그 전철 노선도 보시면요. 1호선의 그 천안역 옆에 직산역이 있어요. 바로 거기. 거기에서 조명연합군이 바로 일본군한테 대승을 거두고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명량. 바로 이 명량. 여기에서 바로 일본군을 또 이순신 장군이 또 완전히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전투. 육전에서 한 번 크게 이기고 해전에서 한 번 크게 이김으로써 결국 일본군은 패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598년에 바로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순신 장군 여기서 이제 전사합니다만은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군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패퇴하게 된다.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란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이 외란의 전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여러분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가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이 외란 당시에
왕은 누구죠? 선조였습니다. 선조. 네, 선조는 1608년에 죽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 결국 1623년에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조가 바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광해군은 한마디로 외란과 호란 사이에 아주 짧았던 평화 시기에 그때 평화를 지켜낸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지켜낸 방법이 뭐죠, 여러분? 중립 외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붕당 정치 흐름하면서 인조까지 우리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광해군 때 집권 붕당은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의 이런 어떤 집권 세력이 바로 당시 전쟁을 피해야만 전후 복구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였던 이 전쟁을 피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조선이 이렇게 있다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요때에도 있고, 그리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도와주느라 굉장히 바쁜 틈을 타서 당시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이거는 조선 바로 위에 있는 후금,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이렇게 후금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명나라는 후금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 사이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명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후금하고도 친한 양다리 외교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중립외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재위하던 시기에 바로 명나라가 광해군은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이제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을 하겠다. 후금을 공격을 할 거니까 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 이 군대에 조선의 군대도 합류를 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명나라의 이런 어떤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강홍립으로 하여금 당시 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군대를 전부 다 강홍립한테 줍니다. 그리고 강홍립의 군대가 바로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을 하려고 할 적에 그때 명나라의 군대로 합류를 하는데 다만 당시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밀지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명나라의 군대에 합류해서 와서 봤더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황은 후금이 이길 게 뻔했거든요. 안 봐도 거의 결과는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이제 그 후금과의 전투에서 금방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항복한 후에 바로 후금의 군대한테 우리가 명나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지 정말로 후금하고 싸울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조선의 입장을 잘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 후금은 조선과 그 이후에 더 친해집니다. 더 친해지면서 후금이 바로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바로 이때는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619년의 일입니다. 1619년의 일인데 이런 어떤 상황을 결코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상대 붕당 있죠. 야당인 붕당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로 서인이죠. 서인들은 광해군이 왕일 때부터 계속 무엇을 주장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뭘 주장을 합니까? 바로 친명배금 정책을 가지고서 바로 광해군과 북인의 중립 외교 정책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1623년에 바로 반전을 일으켜서 난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북인은 이때 제거하죠. 완전히 없애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하니 그게 바로 인조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네, 서인들이 집권 분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조선의 대외 정책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중립 외교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금을 자극하게 되자 바로 후금이 쳐들어온 게 바로 다름 아닌 호란이라는 거예요. 호란.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때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후금과 중립 외교 정책을 명과 후금과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세력이 후금한테 적대적이기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왔다. 그게 바로 호란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호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조가 권력을 잡은 즉위한 1623년 4년 후에 바로 최초의 호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1627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호란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네, 호란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27년에 바로 이 해가 바로 정묘년입니다. 네, 정묘년이어서 이때 일으킨 이 오랑캐가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족을 비하할 때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북방 유목민족이 일으킨 난리다라고 해서 바로 이 전쟁을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조선과 어느 나라의 전쟁이냐면 후금의 전쟁입니다. 후금의 전쟁. 그리고 이 후금은 바로 어느 민족이냐면 여진족이 되는 것이죠. 여진족. 네. 자, 그래서 후금의 군대가 왔는데 이때에는 많은 군대가 오진 않았어요. 뭐 3만 명도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병자호란 때와 비교했을 때는 적은 수입니다. 네, 그래서 후금의 군대가 왔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후금의 황제가 직접 오진 않았습니다. 네, 홍타이지가 직접 오진 않고 바로 장군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만의 군대가 공격을 해왔는데 이때에는 이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조선에서 그 의병들이 막 일어나서요. 의병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3만의 후금 군대의 보급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3만의 후금 군대가 오래 있지 못하는 후금의 입장으로서도 좀 난처한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의병이 누구냐? 정봉수, 이런 의병들, 또 정묘호란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봉수, 또 이일입과 같은 이러한 의병장들이 등장을 했다. 이러한 이름들 나오면 이것은 틀림없는 정묘호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조선과 후금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조선과 후금은 이때 어떤 맹약을 맺냐면 형제 관계가 됩니다. 우린 이제 브라더야 조선, 그러면서 후금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명나라를 아예 멸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명나라를 아주 깊이 공격을 해 들어갈 적에 뒤에서 조선이 자신들을 뒤에서 공격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을 할 적에 조선이 공격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바로 조선과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조선이 자신들을 공격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크게 탄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광해군 때에는 조선과 친구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했으나 광해군 자신들한테 매우 우호적인 왕이 쫓겨나고 아주 적대적인 왕이 새로운 왕이 되니까 그때 이제 바로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는 이제 형제야 라고 하면서 형제 관계, 형제의 맹약을 맺고 이들은 이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후금의 황제가 누구냐면 홍타이지였어요. 이 사람이 1636년에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리고 네,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서 지난날에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은 거, 이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을 못하겠다. 청이라고 하는 황제의 국가가 되었으니 관계를 바꾸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요구를 해오냐면 그 이후에 조선한테 이 청나라가 군신 관계로, 지난날의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라고 하는 군신 관계의 요구를 해온다라는 거죠. 1636년 초에요. 그러자 조선 조정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해결을 할 것인가를 놓고 조선 조정 내에서는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 싸우는 청나라하고 한판 붙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니까 대화로 해결하자, 외교적인 노력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주화론과 화친을 주장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화친을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어. 주화론,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화론과 이들과 군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 또 척화론이라고도 해요. 주화론에 반대되는 말로서 화친을 배척한다라고 해서 척화론이라고도 하는데, 주화론과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화론과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주전론이라고 하는 논쟁이 바로 한양의 조선 조정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주전론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은 정말 싸움을 못하는 군사력이 아주 미약한 국가였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청나라의 군대한테 가드를 이렇게 올리면서 덤벼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쳐들어온 게 바로 뭐냐. 그래서 1630년 겨울에 이들이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바로 다름 아닌 병자호란이라는 거죠. 병자호란. 그래서 이 병자호란은 주체는 조선과 여진족으로 같지만은 이때의 전투는 전쟁은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묘호란 때에는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요 강화도로 피난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청나라의 군대가 너무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할 적에 강화도로 가는 길목에 이미 청나라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랴부랴 인조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남한산성은 계획에 없었던 피난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량미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 않은 그 산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그리고 겨울이어서 너무나 추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일간 정말 힘들게 버텼으나 마지막 며칠은 인조도 좀 양식이 부족해서 인조도 밥을 못 먹었다라고 하죠. 뭐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결국 추위와 배고픔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내려와서 바로 이때는 청나라 황제인 이 홍타이지가 직접 오거든요. 청태종이. 청태종한테 바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된 게 바로 병자호란의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637년 1월 달에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선은 청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수용을 하면서 청나라한테 4대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4대를.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4대를 취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어떤 정책이? 그렇죠, 여러분. 4대. 요거는 대외적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청나라를 공격을 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이 기본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결국 북벌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고요. 인조의 아들인 효종 때에는 정말로 북벌을 하려고 하였으나 효종이 전쟁 준비의 과정에서 죽는 바람에 결국 효종 때에도 북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북벌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내 1637년 초부터 청나라한테 4대를 취하게 되는데, 이 4대는 언제 우리가 그만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청나라하고 일본이요 개화기 때 얘기입니다. 1894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둘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목적은 조선입니다.
조선을 차지하려는 조선을 그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던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뺏으려고 바로 일본이 도발을 한 게 바로 청일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1894년에 시작이 되는데 이 청일전쟁은 누가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1895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까지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청나라에 대한 사대는 그만하게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는 약 260년 동안 청나라에게 조선 후기 내내 일관되게 대외적으로는 사대를 취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청나라로부터 뭔가를 좀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의 움직임도 이제 점차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학의 움직임도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 또 문화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호라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을 중심으로 한 세 세력, 명나라 그리고 여진족 그리고 일본의 이런 어떤 대외 관계를 먼저 살펴봤고요. 명나라는 4대 그리고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교린의 정책으로 현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외란 그리고 그 다음에 호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도 뭐 적어도 2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